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대한민국 내 두 가지 다른 투자 접근 방식입니다. 제공해주신 분석 자료를 보니까 특히 아쿠아홀딩스의 실물자산 기반 모델하고 또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이 둘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안정성이나 내재된 위험 요소 같은 걸 좀 깊이 있게 파헤쳐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목표는 이 두 모델의 핵심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아쿠아 홀딩스는 아시다시피 수산업 분야,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유형 자산이랑 수직 계열화된 운영 구조를 활용하죠. 반면에 와디즈 같은 플랫폼은 종종 아이디어나 아주 초기 단계 제품에 대한 투자를 중개하는 식이거든요. 이건 뭐랄까, 본질적으로 더 높은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쿠아홀딩스 모델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핵심은 역시 수직 통합 이거네요. 자료 보니까 전복 칩해 생산 파트너인 21세기 수산부터 시작해서 최종 소매 유통 채널엔 제일가 대형 식자재 마트랑 공동 운영하는 것까지 이 가치사슬 전체를 직접 관리하는 구조라고요? 오, 이거 완전 대기업들이 하는 방식 아닌가요? 검증된 사업 모델을 수산업에 딱 적용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 같아요. 특히 그 공동 투자 방식이요. 투자금이 전복 치패나 사료 같은 실제 생산 자산에 직접 투입된다는 거, 이게 투명성을 높이는 데 좋아 보이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리스크 관리 방식입니다. 21세기 수산 파트너십 경우에요. 홍보된 25년 업력이랑 실제 법인 등록 기간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자료에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그 본질적인 가치는 완도 지역 치패 공급 1위라는 어떤 시장 지배력, 그리고 2,000평, 3,500평 이런 대규모 실물 축양장 자산에 있다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또 신성 영어조합과의 파트너십을 보면 새우나 참돔 같이 다양한 어종으로 생산을 다각화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생산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이라든지 가격 폭락 같은 단일 품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생산 확대가 아니라 정교한 위험 관리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아,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도 중요하겠네요. 아쿠아홀딩스는 전통적인 도매 시장도 활용하지만 결정적으로 제일가 대형 식자재 마트랑 직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여러 중간 유통 단계를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보통 5, 6단계에 거치는 전통적인 유통을 생산에서 소매, 딱 2단계로 압식하니까요. 당연히 중간 마진이 없어지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또 시장 변동성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죠. 게다가 실시간 판매 데이터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으니 운영 효율성도 높아지고요. 이건 사업 모델의 위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아쿠아홀딩스의 이런 실물 기반 접근 방식은 확실히 좀 탄탄해 보이네요. 근데 이것과는 좀 다른 그림이죠. 자료에서 또 비중 있게 다룬 크라우드 펀딩 쪽, 예를 들어 와디즈 같은 플랫폼들은 어떤 특징과 위험을 보여주나요? 네,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선 평균 펀딩 성공률 자체가 22.4%로 썩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투자냐 아니면 선주문이냐 이 경계가 좀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보호법 같은 기존 법률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이디어 단계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실행 리스크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아,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었죠. 좀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례들을 보면 위험이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약 9억 9천만 원이 모인 K-팝 콘서트 펀딩 있잖아요. 이게 결국 투자금 미상환 사태로 이어졌는데 플랫폼 측은 그냥 우리는 중개만 했다 이러면서 책임을 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제품 품질 문제도 사실 빈번합니다. 자료에는 불량률이 50% 넘는 고양이 제품이라던가 1년 이상 배송이 지연된 사례 같은 게 언급되고요. 심지어 와디바바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죠. 와디즈랑 알리바바 합친 말이요. 와디바바요? 아, 네, 중국 같은 데서 저렴한 기성품을 들여와서 막 혁신 제품처럼 포장해서 펀딩받는 그런 허위 과장 광고 문제도 지적돼요. 칫솔이나 밥솥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플랫폼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와디즈의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는 프로젝트의 어떤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게 만들 유인이 있고
결국에는 투자자가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그런 구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플랫폼 책임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두 모델을 한번 직접 비교하며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아쿠아홀딩스는 양식장이나 재고 같은 실물 자산에 딱 기반하고 실제 판매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또 뭐 현장 방문 같은 걸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와디즈 같은 모델은 종종 아이디어나 계획 같은 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수익은 좀 불확실하고 펀딩 이후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플랫폼은 딱 중개자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핵심 차이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쿠아홀딩스는 실제 운영되는 사업에 투자하면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수익을 목표로 설계된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와디즈형 투자는 잠재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훨씬 크고 때로는 좀 불투명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뭐랄까 벤처 투자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아쿠아홀딩스의 향후 확장 계획, 뭐 프랜차이즈나 그런 것들이 언급되는데 그것 역시 현재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추진된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실물 자산과 운영 통제에 기반한 투자 모델,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플랫폼 기반 펀딩이라는 두 가지 정말 성격이 다른 투자 환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석 자료를 통해서 본 아쿠아홀딩스는 확실히 안정성이란 자본 보존, 이건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쿠아홀딩스나 와디즈라는 특정 사례를 넘어서서요. 어떤 투자를 접하시든 그 이면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위험은 진짜 어디에 있는지, 자산은 누가 통제하는지, 수익은 대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잠재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실 때 한번 이 구조적 관점이라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